28번. 자,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 같은 시술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면 되죠. 네, 시술군 분류해서 상위 시술군으로 변경하면은 허가, 하위 시술군으로 변경하면은 신고. 같은 시술군 상환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면 되니까. 1번이 원칙인데 같은 시술군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2번이 특례죠. 용도 제한의 적합한 범위안에서 밑줄 거요. 제1종 권리시설과 제2종 권리시설 상환의 용도 변경은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1번 원칙, 2번 예외.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야. 다음 3번. 건축주는 건축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과 건축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수 용도 허용하죠. 아니 우리 학원 건물 생각해봐. 1층, 2층, 3층, 우리 6층하고 똑같은 용도입니까? 다 학원입니까? 다 병원입니까? 층마다 다른 용도 복수로 건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복수 용도 허용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용도로 하여 건축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신고할 수 있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건축하거나 건축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외워놔야 됩니다. 4번, 5번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수 있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0이죠.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죠. 그리고 5번 용도 변경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용도 변경 설계할 때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설계를 누가 설계하죠?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개 비교해 둡니다. 29번 건축급상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1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네.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는 1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이 제한되는 거 맞죠? 그래서 1조건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요. 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되죠.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왼쪽이 남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보통 이제 남쪽 하면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겠죠. 태양이 이렇게 비추잖아. 근데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건축주가 여기다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축물이 일조권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북쪽 대지 여기 일조권이 확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축하는 건축 높이에 따라서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까? 정북입니까? 이 건축물 기준 여기는 정방향의 대지 경계선, 여기는 오른쪽이 뭐죠?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이잖아. 이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얼마를 중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면 되죠. 9m를 초과하면은 건축물 높이,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10m 건축물이라면은 9m 초과했잖아.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5m 이상을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 2위로 일조권이 확보되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 동네에 전용주거지과 일반주거지에서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로부터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는 게 원칙인데
이 동네에 이제 하나씩 딱 체크하면 됩니다. 건축협정 줄 거예요. 건축협정.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이라면은 일조건확보 대상에 제외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4번 줄 거예요. 4번 줄 끝에 뭐죠? 지구단위구역.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된 지역도 지구단위구역으로 다시 높이를 설계하기 때문에 일조건확보 대상이니까 제외시켜 줍니까? 제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줄 거, 5번 줄 거예요. 특별가로구역. 특별가로구역에서도 일조건확보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거 적어요. 이제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적어요.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 이런 곳이 지정된 적은 일조건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봐요.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되고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이 동네에 지정되어 있고 너비 몇 미터? 20m 이상.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건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외워놔야 돼, 살짝. 알겠죠? 네. 그리고 2번 봐, 2번에. 줄 것죠. 이거 외워둔 거잖아.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건확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이건 그냥 소규모 건축이니까 공통적으로 일조건확보 대상에 따라 제외시켜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안 배우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인데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가 아닌 용도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 봐요. 이 건물 기준에서 이쪽의 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가 아니고 여기 건축물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건축물이 여기는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인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일조건확보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야. 정남이 아니고 뭐죠? 정북.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가 아닌 용도지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정하고 좀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네. 평소에 설명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작정하고 높인 거라고, 난이도를. 그래서 나중에 딱 기본서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서를 찾아보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30번. 건축법상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연장입니다.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거 원칙 아닙니까? 3년 이내가 원칙인데,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저거요. 언제까지 연장되죠?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 원칙인데, 연장되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죠. 연장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으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나중에 가설건축물 딱 기본서 딱 찾아서 복습하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연장될 수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연장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허가권자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건축 쪽에 미리 알리죠?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통지를 받았잖아. 받으면 이제 연장을 하고 싶고,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 연장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이제 3번, 4번이라고. 존치기간 연장을 하려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며칠?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4번에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3번, 4번의 숫자를 바꾼 거죠. 네, 고쳐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특례야, 특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특례로서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미칠 거예요.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존의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 연장이 있은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별도로 연장 허가나 연장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특례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건축 존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 넣어뒀으니까 지문 전체를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31번. 건축법상
건축물에 범죄 예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걸 물어봤죠. 범죄 예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인데 교육연구시설은 범죄 예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해요. 단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줄 것 없죠. 연구실 및 도서관은 제외예요. 제외. 조건이 붙은 게 보통 정답 결정하거든. 제외. 정답이 4번이에요. 32번.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공동 공동주택의 요건입니다. 세대공동 공동주택이 2개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파이널 이론 특강을 2개를 딱 비교해서 외우라고 했거든.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받거나 신고를 설치한 공동주택이 세대공동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외워야 될까? 기억번.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하여 몇 세대 이하? 2세대, 2세대, 2세대 이하여야 되고 연번.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얼마? 10분의 1. 동전체, 해당 동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이런 문제는 나옵니까? 나오죠. 쳐다보면 답이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5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등록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간 30세대 이상 도시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부장에게 등록해 있나요? 맞습니까? 등록 대상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이 원칙이잖아. 단 도시생활주택은 연간 30세 이상입니다. 원칙은 20호 20세 이상. 예외적으로 도시생활주택은 30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난이도를 높인 거라고 이게. 20호 20세로 시험 내겠지. 약간 높이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다. 도시생활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 대상이 됩니다. 대지 종사는 얼마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종사를 하는 자는 등록 대상이 되잖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 대상이 되잖아요. 2번, 위 1번의 경우 등록 대상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도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이 답이에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공동사업주체 불러주세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3개, 공동사업주체,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3개 불러주세요. 토지 소유자, 오 좋아요. 야, 이거 불러주세요 하면 대답을 못했거든요. 7, 8월까지도 이제 다 하시네. 토지 등 소유자는 등록사업으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죠. 네. 등록사업자.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보통 정답 결정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본래 개인이니까 등록해야 되잖아. 근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공동주택사업자는 등록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죠. 네. 여기 리모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이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잖아.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우선분양할 수 있잖아. 조합원에게. 그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함께 하면은 그때 주택조합도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누구죠? 고용자. 고용자는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원용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잖아. 할 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그래도 우리는 함께하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그리고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는 3개죠. 토지 소유자, 리모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 이들은 전부 민간이지만 등록사업자와 함께할 때는 등록합니까? 비등록입니까? 비등록. 등록하지 않고 사업주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번.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결격사유 맞죠? 되시구나.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기본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짝 읽어봐야 돼. 외우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칠 거예요. 이것은 외워놔야 되죠. 또 하나가 있잖아. 등록증 대여. 등록증 대여하고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은 절대 말소 사유죠.
절대 말소니까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죠. 5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상의 변경이 생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고도 며칠?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34번 주택급성 다음 규정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거 이런 거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거 맞추면 실력이 좀 있는 건데 34번 맞추신 분은 박수 쳐드릴게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대지 면적 몇 %? 80% 이상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필요하죠.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공급받을 직장조합입니까? 건설 목적입니까? 건설 목적의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게 필요한 거야. 아파트 건설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죠? 이거는 건설합니까? 공급만 받습니까? 공급만 받으니까 땅 필요 없죠? 그래서 설립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이거 필요 없겠죠? 건설 목적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번, 2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전부 건설 목적의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그럼 1번, 2번에 리모 조합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3번도. 조합을 모집하는 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을 모집하잖아.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을 새로 모집하지 않고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적용됩니다. 읽어둬야 되죠. 50%가 올해 개정된 거죠. 조합을 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은 세 번째 주택 뭐죠? 신고하잖아. 신고 동그라미.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그 대신 그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요건이 올해 신설된 거야. 줄 거죠? 해당 주택 건설대지 면적 몇 %?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하고 조합원 모집을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아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잖아. 조합원 모집 신고는 80이 아닙니다.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조합원 신고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시험장에 헷갈립니다. 사용권은 하면 우리 머릿속에도 80을 늘 외워 있으니까 헷갈린다니까. 조심해요. 조합원 모집 신고는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죠. 토지 면적 얼마? 50% 이상.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80% 이상 비교해 둡니다. 4번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데는 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의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구수자에게 제출한다. 4번이 답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거 줄 거죠?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공통서류야. 공통서류니까 모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첨부된 서류니까 우리가 이건 안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낯설잖아요. 공통서류야. 공통서류니까 당연히 리모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도 공통서류니까 첨부되겠죠? 네, 정답이 4번이라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한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시에서 얼마? 줄 거죠? 주택건설 예정시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돼. 이 원칙 아닙니까?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조합은 몇 인 이상으로 구성하죠? 20인 이상으로 함이 원칙이 되는 거라고. 35번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허가. 여보세요. 리모델링은 99%가 누가 하죠? 리모델링은 조합이 하죠.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허가입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은 인가를 받잖아요. 시장, 군수, 국정자. 아니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전부 설립자 인가입니다. 단 한 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나머지는 전부
조합 설립 절차는 인가라고. 근데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증명서 가져가는 거 맞죠? 결의 증명서 필요하다. 결의 증명서 첨부하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는 결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결의 증명서,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잖아요. 뭐가 설립됐다고요? 조합이 설립됐다고. 이 조합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그 당에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를 받는 거야. 누구에게 허가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허가를 받죠. 그냥 가야 됩니까? 허가 받으러 갈 때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은 75, 75, 50, 75. 이것도 연습을 많이 우리가 술을 참게 했죠. 네. 아무리 공부가 어려워도 여러분 실력에는 50점은 나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쫄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나는 문제를 거꾸로 읽어도 50점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맞죠? 이거 쫄 필요가 없잖아. 50점을 못 맞아. 그죠? 맞을 수 있죠. 50점만 나오면.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한 5개 정도 어렵지. 나머지는 공부한 법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실력이면 절반은 맞춰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절반은 맞추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고. 35번.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을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청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 맞죠? 허가 동그라미.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2번에 봅니다. 75, 50 맞습니까? 네.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장 구청장에게 줄 거죠.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죠. 이게 정답 결정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4번.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틀렸죠? 리모델링은 두 가지죠. 정축 리모델링하고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전진단 대상은 정축 리모델링이죠. 정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거야. 대수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죠. 정축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 중에서 안전진단 대상은 정축 리모델링이 하나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36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건축법상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30호입니까? 50호입니까? 5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땡큐.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그 주택단지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죠? 공급별로 분할이 된 경우에는 각 공급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최소 각각 300시대 이상. 3번. 국가하고 주택공사 줄 거죠.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를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누구에게 받죠? 국장에게. 또 쏘봤죠.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또 쏘으신 분이 있죠. 국가하고 주택공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주택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무조건 국토교통부터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국가하고 주택공사. 두 번째가 330만 주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과 광역시적의 긴급한 주택을 내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역균형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총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 또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긴급한 주택난을 해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지역 균형 개발, 이 단어들 외우라고 아마 기본서 단어 동그라미 있을 거야. 복습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에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죠? 5년. 5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상 건축은 취소해야 한다. 이 할 수 있다가 또 정답을 결정했었다고. 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37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업 주체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요. 2번 요구해야 되죠. 매각 요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권호조 채비지 총 면적 얼마? 50% 범위는 기억합니다.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몇 개? 줄 거죠. 하나의 단지로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4번, 5번 다 알고 있죠?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 원칙이 감정가격,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면 조성원가. 조성원가가 딱 여기 나오죠? 뭐 파이널 특강에서 그저께 했는데 뭐 지난주에 그죠? 다 했던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입니다. 이 4번, 5번은 과열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 투기과정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 어디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맞죠?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죠? 벌려부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받으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미리 자 38번 2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되죠. 투기과열지구는 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없습니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구분은 어디죠? 조정 대상지만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돼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고된 주택이 입주라로 선정된 주택의 입주라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이죠. 미칠 거요.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고된 주택의 입주라로 선정된 지위는 뭐죠? 전매 제한 대상이잖아. 그 입주라로 선정된 날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있을 거예요. 입주라로 선정된 날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뭐죠? 전매 제한 기간이잖아. 맞습니까? 네. 거기 들죠.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5개. 여기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받는 대상 5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리고 공공재건축이야, 공공재개발이야, 공공재개발. 5개. 그 동네에서 공급되는 새로 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라고 선정된 지위가 전매제한을 받잖아. 근데 전매제한 기간은 공통적으로 언제부터 기산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다 기산이 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모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받잖아. 단 투기과열지구는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5년을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을 초과하면은 3년을 한다. 이렇게 되죠. 정답이 5번이잖아요. 위 사의 경우,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몇 년? 3년을 초과하면은 3년을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5년을 한다.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은 3년을 초과하면은 3년을 한다. 비교해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은 5번. 39번.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네. 1번. 시장 군수장은 정당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된 거 주의하시고요. 3번 시당 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달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받죠. 건축권은 1년 2회이네. 여기는 매년 1회. 그리고 4번 시당 군수청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처리합니까? 징수합니까? 징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징수. 4번 정답.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 고지받고 며칠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죠? 30일. 40번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면 사유가 정당하죠. 그래서 소유 농지를 자기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 농지 전부가 아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잖아. 비농업인 소유하려면은. 근데 1만 5천 제곱미터를 상속받으면은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잖아. 5천 제곱미터만 처분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유 상한을 초과한 부분만 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3번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1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6월 내에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4번 농지 소유자가 시당 군수구청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시당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농지의 매도 청구, 농지 매도 청구 누구에게 하죠? 한국노총공사. 그때 노총공사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잖아. 실거래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 단 인근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실거래가,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딱 그 시험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를 한 4개는 여러분이 손 못 대게 만들고 한 4-5개는 그냥 늘 우리가 하던 거, 보면 답이 보이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